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주인 줄 알고 지난주에 허겁지겁 왔었는데 지난주가 아니었던 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너무 허겁지겁 왔었고요. 네, 두 번째 진짜 저도 나름대로 요즘에 또 분주한 삶을 살았는데 지난주에 참 이정 목사님 진짜 설교 강의 제가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강의도 강의지만 끝난 다음에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그동안 너무 좀 기도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아마 착각하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맨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갈 때는 아주 기분이 좋게 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요, 6.25 전쟁은 신앙과 자유를 일으킨 성전이다 하는데요. 6.25 전쟁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 한국사나 이 6.25 전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파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한국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말 있죠. 약간 속어지만 국뽕이라 그러죠. 뭐든지 한국적인 입장에서 맞춰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세속에서는 이런 표현 못하는데 또 교회 하니까 자유롭게 하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관점이 아니라 국제사적인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약간 시각을 제공하고 몇 가지 한국 분들,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6.25와 관련된 사실을 몇 가지 좀 소개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 6.25 전쟁하면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사실은 요 내용은 바로 수요일 날 어디 가서 강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마 안 보셨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보셨어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1998년에 제가 꽤 됐죠, 이제는. 터키를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터키를 놀러 간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았는데,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해갖고, 소위 말하는 전쟁터, 분쟁 지역을 취재하러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 거는 터키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의 이라크, 쿠르드족 문제를 하려고 해서 사실은 쿠르드 민족 해방 운동을 하는 친구가 러시아 쪽으로 와서 자기가 길 안내를 할 테니까 너가 좀 취재해갖고 알려달라. 와, 이런 취재로 해갖고 사실은 이제, 정하면 이라크 땅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쿠르드족들이 지배하는 그쪽 지방을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이 얘기만 하더라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고 또한 주제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잠깐 그 취재를 마치고 육로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제 터키 쪽으로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이 말을 좀 못했는데 이게 조금 위반인데 본사에다가는 제가 사실은 계속 그쪽에 있는 걸로 하고 귀환한 걸 보고를 안 하고 터키 해수욕장 가서 좀 놀았어요, 며칠이요. 사실 좀 위반인데 또 이런 사람 사는 곳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터키 해수욕장에 가갖고 이렇게 지쳐갖고 해수욕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그냥 일광욕이나 좀 하고 해변가에서 이렇게 남들 물장구 치는 거 구경하면서 오렌지 주스나 그 당시에 아마 파인애플 주스를 먹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런 거나 홀짝거리고 있었어요. 이 경건한 교회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 비키니 입은 쭉쭉빵빵 공들 그러면서 그냥 그거나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호텔 쪽으로 돌아왔더니 말이 이제 호텔이지 제가 또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닌데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싸구려 관광 호텔 아니면 아주 고급 장급 여관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런 데 있는데 터키 청년 하나가 와서 말을 막 거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터키 친구의 친구가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그 친구도 그게 뭐 영어가 훌륭하진 않지만 뭐 대충 무슨 소리를 하고자 하는 건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하긴 제가 이쯤 얘기하면 네 영어 발음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소리 하는데요. 그건 그렇고. 자간 얘기인데 뭐냐면은 너 한국에서 왔느냐? 한국에서 온 거 분명한데 왜냐면 이제 프론트에서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을 우리 할아버지가 좀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는 죄송합니다. 놈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뭐 자기 집에 가자 그러는데 뭐 터키 같은 데 쫓아가겠습니까? 뭐 쫓아간다고 할 때 자꾸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딴엔 타협을 한 게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 일찍 잘 것 같지도 않고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갖고 아침 먹으러 여기 올 테니까 그 호텔에 조그만 식당 딸린 거 있잖아요. 그 앞 모시고 와라. 내가 딴 건 몰라도 뭐 커피든 주스든 거 하나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발목을 잃어갖고 평생 불구가 된 건데 뭐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 주장대로만 스토리를 재구성하면은 뭐 터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뭐 고등학교까지 나온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 옛날 육사 그런 식으로 갔죠. 뭐 대학을 가기에는 돈도 없고 그것도 사관학교라는 장점이 뭐죠? 이제 거저 공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사관학교를 갔고 사관학교 가서 소위 계급장 달고 얼마 있으니까 뭐 전쟁 났다면서 글로 파병 가는데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사실 지원을 했대요. 근데 지원이라는 게 뭐 아주 강제로 보내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런 말씀드리면 지원자가 넘쳤대요. 왜냐면 이제 이게 좀 우리도 월남전 때 꼭 강제로 안 갔습니다. 왜냐면 혜택이 되고 특히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번 갔다 와야지 나중에 그 별 볼 일이 생기죠. 그건 아시죠? 군인들한테 제일 무시무시한 욕이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안 웃으시네. 그래서 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부산항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고. 솔직히 자기는 그때까지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커녕 코리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코리아. 여러분들 모잠비크 그러면 아세요 다? 뭐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한테 모잠비크나 그 당시 터키 사람한테 한국이나 뭐 코리아나 뭐 그게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저렇게 모욕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아까 했지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첫 전투를 나갔는데 이게 이제 좀 비극적인데 이분 말로는 첫 전투이자 이게 마지막 전투예요. 그러니까 첫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는데 기억나는 거는 나중에 얘기를 맞춰보니까 그게 용문산이에요. 용문산 어딘지 이제 관광도 가시고 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제냐면 1951년 1월 달에 서울이 재함락당하고 145태에서 이제 남쪽으로 와서 이제 중국군이 이제 그쪽을 뚫고 저 지평리 쪽으로 해갖고 이제 남하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급한 대로 터키 대대 하나를 걷다가 배치를 해갖고 용문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밤이 되니까 그야말로 뭐 여러분들 길게 새카맣게 밀려오는데 뭐 정신없게 총 쏘고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뭐 근처에 오더니만 뭐 수류탄이 막 날라오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이고 정신 차려보니까 다리가 날라갔고 그래서 뭐 거기서 치료받은 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좀 오래 치료받았고 그래서 농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건 자기는 한국보다 일본에 더 오래 있었다. 한국에 얼마 있지도 못하고 사실 일본에서 그 병원에 누워있고 일본에서 병원에서 좀 약간 치유가 되니까 그때 이제 귀대해갖고 뭐 1계급 특징 받고 훈장 하나 받고 그다음에 이제 퇴역해갖고 뭐 터키도 잘 사는 나라 아니죠? 옛날에 뭐 그런 나라에서 지금도 그렇고 뭐 그런 나라에서 뭐 아마 중위였을 겁니다. 중위 정도에서 잘려갖고 불구자 뭐 생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근데 무엇보다도 어렵게 살면서 자기는 너무 후회를 했대요. 내가 미쳤지. 자다가도 일어나면서 하는 게 미쳤지. I'm crazy. 내가 왜 한국을 가겠다 지원했는가? 한국 하면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무시무시하게 추웠다. 특히 그 51년 1월이 엉망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기록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추웠다.
아니 그 친구가 또 아주 따뜻한 지방 사람이 아니야. 그 친구라면 그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추웠다 하는 거. 두 번째, 한국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이가 드륵실세여서 솔직히 한국 사람이 옆에 오면은 자기는 그냥 싫었다는 거야. 한국 사람 옆에 오면은 그냥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는 이제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노트한 거를 요번 다시 적어온 건데 어떤 글에도 썼는데 한국 사람은 라이스죠. 라이스, 쌀이 아니라 L로 쓰는 거죠. 이가 득실득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 이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 자신의 부상은 무가치한 거고 특히 당시에 동료의 죽음은 개죽음이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삶의 의욕을 찾은 계기가 저는 이제 그 뒤에 한 또 10년 뒤에 만난 거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중계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자기가 있는 한국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의 88올림픽을 보고 신기하고 그다음에 88올림픽만 본 게 아니라 상점에 소위 말하는 삼성 전자제품이 놓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저를 만나면서 저한테 커피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사주시려고 온 거예요. 저한테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좀 시골 마을이니까 한국 사람을 볼 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땡땡이 치는 중이었죠. 땡땡이 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데 가지고 좀 시골 한적한 데 가갖고 이렇게 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을 못했어요. 한동안. 왜 못했냐면 저는 그 당시에 딴 데서 취재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공식적으로 돼 있던 때예요. 근데 이런 거 정말 고맙다. 이 할아버지가 저를 보면 또 고맙다. 저한테 고맙다. 이 의미를 잘 새겨봐야 돼요. 너희가 잘 살게 돼서 너무 고맙다. 너희가 만약 그때처럼 굶주림 속에서 계속 있었다면 나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왜 남의 나라 내전에 끼어들어 다리만 잃어버렸나 하고 삶을 원망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 전쟁은 단순한 외국의 내전이 아니었어.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 간의 전쟁이었어. 나는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조그맣지만 뭔가를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커피값도 막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막 진짜 화를 내고 막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커피값은 내가 냈는데요. 왜냐면 보니까 행색이라든지 볼 때 너무 초라하시더라고 일단. 그래서 뒷얘기 좀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월드컵 했죠. 월드컵 할 때 이제 이런 분들 모시자 해갖고 그때 삼성하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좀 후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그쪽에 가서 이왕 예산이 나왔고 모실 거면 제가 이분을 좀 모시자고 해서 명단을 줬더니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랑 삼성 구경하시고 한국이랑 터키랑 3, 4위전 했죠. 그때 같이 구경하고 우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건 이게 연세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지점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6.25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동족 상잔의 비극 그래요. 우선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데 이걸로만 해석했을 경우에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다. 아니 물론 동족 상잔이 비극이었어요. 그러면 비극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 비극 바탕에서. 모든 전쟁은 악이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돌아가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근데 이 주장을 보면요 전쟁 공포심을 자극해서 전쟁 혐오감을 증폭시켜요. 그렇게 따지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뭐죠? 개죽음이에요. 자 무조건 동족상잔이면요 방법이 있었어요. 인민군이 낙동강 건너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됐다? 그냥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은 건너갖고 전투 안 벌어졌어요. 그럼 왜 싸웠는가? 누구는 이념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념 때문에 어떻게 목숨을 바치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념 그러면은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헛된 이데올로기,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싸우는 쟤네들은 정신병자인데, 그 이념을 갖다가 자꾸 한국말의 이념이라는 뉘앙스가 이상해서 그런데 그게 영어로가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가 나는 이념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 많은 거, 내가 뭘 알아, 내 이념 없어. 정말요? 이념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이 이념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이냐. 뭐 천지신명을 믿는 사람은 천지신명을 믿는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모신 분은 몰라, 예외가 있을지 몰라, 100% 기독교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통한 것을 세계를 보는 이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이념으로 하고 필요 없다? 그러면 이들 아까 말한 사람들은 싸울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6.25 전쟁은 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냐?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싸울 필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아까 터키 분은 이제 저 신앙 문제는 좀 달라요. 그분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때 보니까 약간 무신론자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터키인이니까 뭐 무슬림으로 돼 있긴 해요. 자, 바로 이거를 보려면요, 대한민국을 한번 이해해야 돼요. 이제 딴 데서 강의를 좀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는 한국사, 그러니까 저 뭐 고조선에 있다가 뭐 삼국시대에 있다가 통일신라에 있다가 고려에 있다가 조선에 있다가 대한민국 됐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조선과 대한민국이 다르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지 못하면 6.25를 이해 못해요. 자, 혈통상으로 좀 비슷한 건 있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뭐 탈레반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러면 막 저렇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그러죠? 제가 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방송 잘못 나가면 황성준이 저 뭐 이렇게 한국 민족을 폄하한다 그러지만요, 조선 말기에 그러니까 저 19세기 말에 조선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뭐가 다른 게 뭐 있죠? 경제적으로 조선이 더 못 살았던 거 알아요?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제일 못 산다. 이게 이제 제가 논증할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경제사학자들, 그 당시에 이제 곡식 생산량이니 이런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 중하면요, 철종 때가 북한이 소위 말하는 굶주리는 고난의 행군을 했을 때보다도 더 못 산 때가 철종 때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이 얘기 잘못하면 그래도 북한 살만한 곳이네 이렇게 돼버려서 그러는데, 사실 철종 기준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념 이런 걸 따라서 진짜 액면 그대로 4월달 되면 그냥 무지개로 딱 굶어 죽은 거예요, 상당수가. 그 다음에 4월 넘어가면 겨우 좀 살다가. 자, 정치적으로 뭐 자유 있습니까? 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다 게으르다 그랬다고. 요즘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나가면 뭐가 문제죠? 너무 안 게을러서 문제죠? 빨리빨리 해서 문제죠? 빨리빨리 하는 한국인 거예요? 그 게으른 조선이 같은 사람 같아요? 완전히 게을렀다. 그래서 비솜 여사 같은 경우가 기획문을 썼는데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죠. 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주에 갔더니 같은 조선인인데 다른 행동을 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우선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게으르고 옷도 안 빨아입죠? 희망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해? 이거 누구 거? 내 거. 사또가 와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 열심히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자유? 죄송한 말 이래 얘기하면 또 한국에서 맞아 죽는 소리인데요, 전부 하면은 뭐 본관이 뭐냐고 묻고 본관을 알고 기억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분한테 제가 약간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대충 쌍놈이라고 하는데, 쌍놈만 하더라도 대충 50% 안에 든 사람입니다. 나머지 50%가 노비거나 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률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절반은 노비 출신입니다. 양반은 10%예요. 근데 요즘에 양반 아닌 사람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 갑오경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겪으면서 전부 다 양반이라고 한 거. 그래서 특히, 이거 뭐 방송 나가지만 약간 알아서 해서 웃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말이지만, 유명한 성씨들이 많죠. 왜 유명한 성씨들이 많냐면은, 가짜 도용하려면 그래도 좀 센 걸로 붙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진짜 또 그 당시에 정말 센 걸로 못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셌다가 지금 약간 몰락한 데들. 근데 그런 게 성씨가 많은 이유가 그걸 도용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또 이거 갖고 또 정치인에서 저 시비 걸지 마시고 그런 썰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자, 탈레반들이 선교사 죽인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특히 맨 처음에 초반에 천 죽여. 진짜 무지 죽었죠. 절두산이라고 하지. 절두산. 왜 절두산이에요? 뭐같이 잘라서 절두산이에요. 그 옆에 외국인 모여있죠. 외국인 모여 아마 여기 계신 분 한번 가보셨는데, 저는 초심자 아니더라도 제 친구들 있으면 거의 자주 데리고 가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안 믿더라도. 너네들은 언제 조선에 빚이 뭐가 있었냐. 뭐 조선이 뭐가 잘났냐.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못 살던데. 그때 처음으로 빚이 들어온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저 완전 기독교 꼴통 그러는데, 뭐 이 자리에서는 좀 꼴통합시다. 토마스 선교사 죽였어요. 지금 탈레반 죽인 거 똑같아요. 그럼 탈레반이라는 거, 탈레반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죠. 탈레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스튜던트예요. 학생의 뜻이에요. 탈레반이 뭐냐면, 옛날 솔직히 말해서 조선시대 때 말기에 출세 못한 선비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또 놈 그러네. 무식하다고요? 그렇게 따면 조선 선비가 무식하죠. 뭐 공자왈 맹자왈만 외웠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탈레반 무식하다고요? 물론 무식한 친구도 있지만 탈레반 똑똑한 애들이에요. 꾸란 달달 외워. 쿡 찔러서 꾸란 하면 그냥 쭉쭉 나와요. 그냥. 왜냐면 평생 그것만 읽고 앉아있었거든. 그 꾸란 학교도 똑같아요. 이쪽은 꾸란 배우고 저쪽은 사서상경 읽는다. 자, 여러분들 단발령 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의병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뭐 의병을 또 폄하한다고 하지만 사실 단발령 때문에 의병이 대거 일어납니다. 그 전에 별로 조용하다가. 탈레반 여기 수영강 낸다고 난리 죽이죠? 뭐가 달라요? 심지어 그 유인석 장군, 이러면 또 유인석 장군 종친에서 저를 시비 걸지 모르는데, 우리가 국사교과서는 아주 대단한 분 나와. 물론 뭐 애국자였네. 뭐 애국자라는데 시비 걸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래도 그때 뭐 잠깐 총칼 들고 뭐 일본과 싸우겠다 뭐 하는 건 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아마 여기 모르신 분 있어요. 그분이 의병을 일으켜서 호활 1만 명이 생겨요. 약간 과장된 숫자인 것 같은데 뭐 기록상 1만이나 돼서 소위 말하면 청주성 함락을 시켜요. 근데 앞에 선봉부대가 누구였냐면은 그나마 조선인 중에서 좀 총술 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냥꾼들, 포수들이죠. 포수들이 그래도 짐승 잡아본 사람이 사람도 잡기 쉽습니다. 피도 볼 줄 알고, 총도 쏠 줄 알고, 그 다음에 상도 타니까 좀 건가. 그러니까 이 포수 부대들이 맨 앞에서 전투를 하면은 쫓아오고 그런 건데, 포수 선봉부대가 나가면은 이제 뒤에 후속부대가 오겠는데 후속부대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수 부대 선봉장이 화가 난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막 욕을 퍼본 모양이에요. 근데 욕을 퍼봤다고 어떻게 됐냐면은 효수해버렸어요. 그제 목을 쳐버렸어요. 왜냐? 포수는 뭐죠? 천민이죠. 천민이 양반한테다가 지금 쌍소리란 거예요. 그래서 그 포수들이 다 집에 돌아가요. 내가 이거 조선 지킬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으로 돌아가고 뭐 흐지부지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사실 그 꼴이에요. 그리고 오늘 딴 데서 오늘 주제가 유교이기 때문에 그 특화 시간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헌법 같은 거 보면 대한제국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 보면은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다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나오는데, 그랬다가 이제 오늘 유교 얘기를 하려고 좀 진도를 나가면은 여러분 3.1운동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로 3.1운동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거국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맞지만 또 약간 틀린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3.1운동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와 천도교 두 세력이 하는 운동입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고요. 15명이 천도교예요. 근데 2명이 불교인데, 재밌게도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평안도 대표로 모인 게 아니라 기독교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에서 종교 대표로 모인 거예요. 자, 3.1운동 때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명이죠? 통계마다 좀 다른데 1% 안 된 걸로 나와요. 지금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건 날라리 빼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 20%는 되는 걸로 잡죠?
근데 1%도 안 되는 속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천도교가 해요. 천도교 문제는 좀 빼더라도. 자, 불교 참여 안 해요. 한용운 선생님하고 백용승 스님은 죄송하지만 또 이러면 또 불교 스님들이 저한테 흥분할지 모르는데 불교계의 주였던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불교가 조선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았잖아요. 불교도요. 자, 스님이 뭐였죠? 그 당시에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쌍민보다 밑에 천민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 아시죠?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중은. 그랬다가 언제부터 들어오게 됐냐면 일제가 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심한 얘기로 말하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가 낫다고 생각하신 분도 덜어 혹은 제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덜어 제법은 좀 알아서 들으시고요. 저도 좀 약간 저는 기회주의적입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왜 뭐가 불만이냐는 거고. 이거 양반들 단발령 중단했어요. 거꾸로 야단 맞았다는 거죠. 단발령 시행한 그 관료가 바보 같은 놈 쓸데없는 머리를 길르든 자르든 뭐 그걸 시비를 걸어갖고 조선이 흥분시키냐 말이지. 그리고 토지들 대충 갖게 하잖아요. 그 양반들 일부. 유인석, 아까 말한 제가 얘기했지만 유인석 장군 같은 사람은 그래도 만주 가서 투쟁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만주 가서 투쟁해요. 그냥 남아있는 양반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삼민은도 왜 해? 천주교는 또 이제 죄송하지만 워낙 당했죠. 그래서 진짜 그래도 끼지 말자. 그래서 심한 경우에 안중근 열사가 천주교인이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당시에 파문까지 시켜버리죠. 잠깐 권력하고 절대로 충돌하게. 그래갖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기독교랑 천도교가 하는데 왜 기독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당시에 개화파는 크게 두 세력이었어요. 요즘에 하지만 하나는 친일 개화파가 있고 하나는 친미 개화파인데 친일 개화파는 일어날 필요가 없죠. 만족을 하게 되죠. 근데 대충 지역적으로 서북지방 중심의 이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와 같이 뭐가 같이 오죠? 서양 문물이 같이 옵니다. 이러면서 일본을 거꾸로 얕잡아 보는 사람이 돼요. 친일개혁파는 일본을 이렇게 존경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당연하고 있는 사상적 기조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많이 써먹는 말인데요. 사극에서 맨날 칼 뽑아두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자 나오잖아요. 우선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한국말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한국말에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말에도 없었고요. 중국말에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영어 리버티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서,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지유, 근데 쓰기에는 똑같이 제가 안 써드리면 자유 한자로 쓰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 한국은 자유라고 읽고 중국은 뭐 제가 중국 발음 모르겠어요. 중국도 뭐 어떤 그 글자를 읽어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요즘에 뭐 친일 청산 거기서 엉뚱한 소리도 하는데, 사실 과학 용어는 물론이고 사회과학 용어의 대부분 진짜 대부분이 다 그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공화, 민주주의, 다 일본 사람들이 서양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었다는 얘기 뭐죠? 그런 관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과연 아름다운 조선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조선이 망했다기보다는 진짜 어둠의 조선이 있었는데요. 선교사가 오면서 참 빛이 들어온 거예요. 뭐 이걸 갖다가 그러면 너무 주체성이 없느니 우리 민족 주체니 하는데요. 물론 과도하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사가 들어온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기독교적 사상, 아까 말한 이념이 들어오면서 개화 근대화가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길게 했냐?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뭐 광복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 보니까 제 대학교 같은 과 선배더라고요. 근데 뭐 소련군은 해방하러 왔다라고 그러고 미국은 점령하러 왔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참,
그걸 갖다가 근데 요즘에 나이 많은 분들은 또 흥분 놀라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미 교과서, 많은 교과서에 그 양쪽 포고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써놨어요. 그 양쪽 포고문을 보면요. 좀 기분이 나빠요. 소련은 굉장히 친절해요. 조선 인민들이요, 우리 붉은 적군은 그대들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키러 왔습니다. 그대들은 곧 독립할 거면 굉장히 진짜 사탕 발림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것도 한글로. 왜 그러냐? 이들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진짜 어떻게 잘 잡아먹으려고. 미안하지만 그걸 써준 건 조선공산당 출신이라든지 고려인들이 이미 소련 군대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서 그 정치 공작자들이 다 그런 걸 한 거예요. 미군은 사실 무식하게 들어왔어요. 계획 없이. 일본군 무장해제시키러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일본과 다르지, 미국이 볼 때는 일본의 한 영토예요. 일본군 점령하러 온 거고, 일본군 무장해제 시키는데 문제가 날까봐 경고망도 하는 사람은 발표한다. 이 문장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문장 갖고 기분 나쁜 거는 인정하는데, 자,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소련군이 조선을 해방시켰어요. 그 해방된 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일제와 싸우고 무조건 해방했으면 선입니까? 심하게 한번 이 질문 들어봐요. 일제시대에 사실래요? 지금 김정은 밑에서 사실래요? 그러니까 둘 다 싫지만 진짜 어느 쪽이 더 나쁜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사참배를 하더라도 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약간 존재했어요. 일제시대. 북한에도 그러면 누가 그러다 봉수교회도 있다고. 그런 분들하고 제가 길게 말 섞기가 싫어도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조선을 얘기하자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든 게요. 바로 3.1운동을 하면서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이미 민주공화정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민주공화정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곧 생략하고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48년 건국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것과 건국에 대한 강조점은 이거예요. 건국을 강조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민족으로 쭉 살아왔지만 그리고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역사의 전통이 있지만 정말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 굳이 말하면 세속사로 나가는 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게 완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 세계관에 대한 자유, 평등, 민주 이런 이념으로 한 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건국이다. 마치 고려가 불교 국가에서 주재학 국가인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그 다음에 조선인과 한국인은 피는 이어받았지만 굉장히 좀 달라졌다. 그땐 게으르고 타성해졌고 이랬는데 요즘 말로 좀 너무 빨리빨리 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 넘어가면 문제 빨리빨리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조선대에도 다 유교 양반들이 거들먹거리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아마 이교회 분들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첫 의회에서 속기록이 뭐죠? 이은영 목사님 당시 의원의 기도본문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살리려는 쪽과 살리지 않으려는 쪽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유교 얘기로 넘어갑시다. 유교를 갖다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북침설 같은 걸 주장하다가 요즘 북침설을 조금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명백하게 지금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날 먼저 총 쏜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 누가 먼저 쏘는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구나.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니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신라랑 백제랑 했다가 통일신라가 통일하려고 먼저 공격을 했던 백제가 먼저 공격했을 때 뭐가 중요해요?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심지어 또 이런 거 이제 역사 공부 안 하시면 모르지만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국경에서 조그만 충돌들이 있었어요. 이런 충돌들이 원래 있었고 이런 충돌이 확전된 거다. 그리고 4.3 이후에 이미 남쪽에서 빨치산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전이 확대된 거다. 그 때문에 그날 6월 25일 날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고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나눠서 분쟁을 하다가 그날 좀 크게 싸움이 붙은 거다. 따라서 미국은 낄 이유가 없고
뭐 우리끼리 문제인데 그냥 이건 그래도 비극인데 그때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그냥 싸우지 않았으면 됐는데 뭐 이런 소리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고 죄송하지만 이게 특정한 게 아니면 이미 거꾸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소수파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미 대한민국에 거의 다수파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에서. 특히 40대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지 많습니다. 자녀들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데 맨 처음에 북한 근데 이제 이런 소리예요. 또 하나. 대한민국이 먼저 48년 8월에 만드니까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공을 9월 달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이 분단의 원흉이다. 자, 우선 팩트를 파악해 봅시다. 북한은요, 제가 뭐 필기 오지 안 해도 되죠. 그냥 46년 2월에 이미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 이름이, 나라를 안 붙였는데 나라냐? 자, 나라가 뭐예요? 국가가. 행정구역 다 갖췄고요. 세금을 걷었고, 군대를 갖췄고, 그러니까 보위대에서 경찰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토지개혁을 했어요. 국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년 뒤인 47년 2월에는 임시자를 띄워버려요. 왜 띄워버리냐면 그때 걔네들 선거를 했어요. 흑백 투표라는 거 혹시 옛날에 방공교육 같은 거 받았는데 그죠? 찬성하는 투표함을 찬반으로 나눠갖고 이미 다른 통에다가 넣게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누가 못 넣는지 알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46년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가 47년에 정부를 만든 거예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그러면 48년 9월은 뭐냐? 걔네들 주장대로라면 그거는 남북 통일을 시킨 거예요. 즉 남쪽에서도 지하당에서 지하에서 투표를 다 했다는 거고 남쪽 출신의 대의원들, 걔네들 우리 국회의원에 가까운 거죠. 인민 대의원들을 다 모집을 해서 해주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민주주의 그 전에는 북한 정부였고 9월 달에는 이미 전 한반도에 정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북한이 정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군대도 만들고 말이지. 행정조도 다 갖추고 세금도 걷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이 미군정 안에서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냥 난리 구슬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통일한 게 좋지만 당장 여기라도 좀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럼 북한은 노골적으로 김일성이 어떤 주장을 해요? 여기 모르시지만 그건 뭐 제 주장이 아니야. 그 북한은 공식적인 문서로 나와 있고 걔네들이 잘하는 거야. 민주기지로라는 걸 만들어요. 일부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통일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서야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일성 반대예요. 먼저 민주기지를 만들자. 북쪽에 실현 가능한 곳에 정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확대하자. 이게 민주기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기지고 민주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를 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들 자체가 분단이 무조건 죄라면 분단하자고 주장한 거였죠. 근데 각서라고. 4.3 요즘에 많이지만 제주도 분도 계신지 몰라도 참 비극이죠. 참 보면 진압 과정에서 무리한 과정이 있었던 건 전 인정합니다. 또 굉장한 강경 우파분들은 그거 뭐 죽일 놈 죽였는데 뭐냐라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4.3 요즘에 그 저쪽 좌익 쪽에서 만드는 영화라든지 내용 봐요. 전부 12월 겨울이 배경이에요. 재밌게도 거의 다 90% 이상이. 왜 그럴까? 4월 3일은 봄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왜 4월 3일 날을 기념해요? 그러면 그 4월 3일 이전에는 충돌 없었어요? 아니요. 제주도 충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4월 3일이라고 자기네들 4.3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4월 3일 날 봉기를 일으킨 날입니다. 남나라에 봉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상식이 있는 사람은 저 좌익도 부정 안 해요. 못 해요. 그렇지만 4.3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4월 3일 날 봉기를 해요?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거를 방해하는 봉기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른 데는 이미 좀 공산당 세력이 몰라 그래갖고 못하는데 제주도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게 이런 어떻게 봉기하냐면요. 거기가 지서가 12개 있었는데 12개 지서 같은 경우는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한 150명 무장대 야간 훈련하다가 너는 무슨 지서, 여기는 무슨 지서, 몇 시 정각에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상 그러면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경찰이 총 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갖다가 진짜 야간에 습격들을 해요. 관공서랑 주요 거점들을.
그래서 모 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경관을 죽이는데 여기다가 대창을 꽂아갖고 꼬챙이로 해서 죽이고, 그 본인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부인하고 애 2살짜리를 갖다가 불태워 죽여버리고 생불로 태워 죽이고 그래요. 비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격을 하면서 또 그렇게 죽은 피를 보니까 또 이제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저들이 얘기하는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을 배경하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이제 국군과 군경, 특히 이제 얘기하면 서북 청년단 같은 제대로 사람 못 믿으니까 이제 본토에서 믿을 만한 이념적으로 확실한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토벌 작전을 하면서 이제 48년에서 9년 넘어가는 겨울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비극이 많이 일어나요. 산속에서. 그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고 아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짐작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짐작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번에 현장도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지금 거기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군경이 민간인을 무차하게 학살한 곳. 그래서 참 감성적으로 하면 좀 눈물 나오는 얘기 있어요. 2살짜리 애기 무덤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용을 그것만 강조를 해놓는데 내용을 그대로 그쪽 산간이 이제 빨치산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소개 명령을 내요. 소개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민간인과 빨치산을 분리시키려고 이제 빨치산 민간인들은 전부 이렇게 안전 마을이라서 이제 해변가 국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마을로 내려오라고. 근데 내려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미리 얘기하면요. 그때 내려오라. 안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안 내려온 사람들이 그러면 또 사빨갱이냐? 대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무고하냐? 그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가족인 경우들이 많아요. 산속에 들어간 사람의 가족들. 그래서 좀 더. 근데 국군이 이제 토벌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밤에 보초 쓰던 사람 2명이 모가지 찰려지한테 걸려 있어요. 이제 그 소대장이라봤자 나이 몇 살이죠? 20대, 한 25살짜리 그런 애 소위. 화난 거죠. 이거 누구야? 누구 짓이야?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앞만 봐도 마을 사람이 아는 거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내통자가 있어. 근데 다음날, 그 다음날인지 며칠 뒤인지 제가 이제 하여튼 그 집에 국군 수송 차량에 가는데 산속에서 또 매복해오고 있다 습격을 당해서 18명이 죽고 총 120정을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젊은 소대장이 이제 속된 말로 뚜껑 열려갖고 마을 사람들 나와. 이 새끼들 단발갱이야. 그래서 40명씩 묶어서 3차례를 쏴 죽여. 물론 그 중에 아까 말 2살짜리 애도 있었어요. 그거는 비극이에요. 비극이고 저는 그건 추념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4번째 쏴 죽이려고 4번째 40명을 묶었는데 연대본부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연대본부가 빨리 장교 하나가 나와서 중재해라 그러는데 걷다 대고 또 재밌는 게 이 흥분한 장교하고 연대에서 나온 거 같이 권총 빼두고 둘이 총도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터에서 이성 잃어버린 그런 상태고 그건 상당히 비극적인데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4월 3일날 봉기한 게 누군데? 자, 6.25 때도 그 얘기하면 6.25의 축소판인데요. 6.25 때 보면 국군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뒤져보면 있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겪어보신 분도 있고 저는 전쟁 구경만 했는데 전쟁에서 굉장히 비생진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쟤네들 자꾸 6.25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6.25 때 가만히 있는데 전면적으로 남침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월 3일도 4월 3일날 그 봉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싸운 게 아니라. 잠깐 얘기한대요. 근데 4월 3일 이후에 여순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순 사건이 바로 제주도가 토벌 안 되니까 여수에서 국군 병력을 더 보내려고 출동하는데 그 당시에 국군에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것도 이제 또 민중항쟁 이런 식으로 미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옹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상금들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얘기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어디서 순국하신 거예요? 바로 여순 그때 6.25 때 순국하신 거 아닙니다. 그때 여순 빨갱이들한테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요번에 뭔데 아시는 분이 잘 없었는데 손양원 목사님 잘 아는데 이도종 목사님 어떤 분이면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의 선교에서 제주도 분으로 첫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평양 신학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장신대하고 총신대 전신된 거 거기서 하시고 그래서 제주도 1호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또 이제 독립 군자금 모으고 그 군자금 전달하다가 또 일경한테 잡혀서 옥고도 치르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 소위 말하는 산사람, 빨치산한테 잡혀서 순교했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행불로 처리됐어요. 그냥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순교하신 게 확인된 게 뭐냐면, 나중에 그 빨치산 포로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처단하는데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파보니까 증거가 나오는데, 증거하고 일치한 얘기가 나왔어요. 증거는 뭐냐면은, 잠깐 땅 파묻고 생으로 묻었다. 근데 묻는데 이 목사님이 품에 있던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 읽어보고 예수님 믿고 오라.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그 위에서 그냥 이렇게 덮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발굴해서 켜봤는데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교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죽인 사람도 지금 양민이라 그래갖고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문제는. 마땅하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진짜 방송되면 항상 제가 부담 느끼는데, 거기서 목사님 몇 분들하고 그 이도종 목사님 그거 보고서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목사들 의리 없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좌익이고 우익이고 간에 그래도 심호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하셨으면 그래도 진짜 딴 직업 같으면은 직업인끼리라도 모여서 좀 유가족 좀 챙겨주고, 하나도 없었더라고. 진짜 내가 그 말했어. 진짜 목사들 정말 의리 없다고. 진짜 이래서 어떻게 목사질 해먹겠냐고. 근데 그 말했어. 진짜 안 할수 이제 화도 화가 나갖고. 그랬더니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우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즘에 좀 그분 기념하고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 바꾸고, 또 교회에서도 안 돌고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시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생존해 그 사모님 아주 최근까지 생존해 계셨어요. 워낙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좀 얼마 전에 또 제가 자신 없는 게 생존해 계셨다가 했다가 돌아가신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다시 유교로 이제 돌아가면요, 유교가 날 때쯤 돼 갖고는 사실은 남쪽의 빨치산에 있는 게 전부 새가 수그러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전쟁을 결심한 건 이제 김일성이 혼자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은 수정주의 학파 브링스 커밍슨이 이런 식의 미국 학자가 한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인용해서 내전이 확대됐다는데, 내전이 확대된 게 아니라 내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자, 무차별 진압을 했던 뭐든 간에 제주도 진압 거의 끝났고 사실상. 근데 여순 완전히 끝나고 그냥 지리산은 몇 명 잔당들 헤매고 있었대요. 거꾸로 유교 왜 이렇게 했냐면요, 맨 처음에는 그러한 남노당에 의한 폭동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이제 이 방법은 안 되고 이제 전면으로 치자라고 친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게 같은 민족이다 자꾸 여기에 강조를 하는데 다른 국가였다. 우리는 거듭했지만 이 신앙과 자유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이고, 저들은 무신론에 입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공존이라도 하면 모르는데 쟤네들이 전면적으로 무정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을까봐 이거 더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전쟁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 동그라미는 한국군입니다. 한국군 요 가운데 1사단, 여기 개성 의정부 방면에 7사단, 춘천에 6사단, 강릉에 8사단, 요 4개 사단이 이제 전방을 우리가 방어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단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었고, 그 다음에 2사단이 대전, 그 다음에 3사단이 대구, 5사단이 광주. 이게 이제 한국군의 배치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시모이지만 웅진, 해주가 38도선 이남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국인데, 여기는 17연대라고 해서 17연대, 사단은 아니고, 역시 여성분들 이 단위는 뭐냐면요, 사단은 이 당시에 한 10,000명쯤 되는 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10,000명쯤. 요즘 한 20,000명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8개 사단으로 있었는데, 요게 왜 남쪽에 3개나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남쪽에 빨치산들 진압하고 이러려고 남쪽에 3개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사단이 전방을 수호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인민군은
크게 2개 군단. 군단이라고 하는 건 4단을 묶은 위에 단이에요. 1군단이 이제 서부전선인데, 이거, 그 다음에 2군단인데, 1군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요거 세모는 건데, 인민군 1사단하고 6사단, 그 다음에 3사단하고 4사단, 그 다음에 2군단은, 인민군 2사단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7사단이라고도 하고 12사단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7사단에다가 놈들이 이름을 바꿔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민군 5사단인데 간단히 얘기해서요. 1사단하고 6사단이 한국군 1사단을 공격해 들어오고 2사단하고 4사단이 7사단을 공격해 들어오고 얘네들 2사단하고 7사단 내지는 12사단이 6사단을 공격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5사단이 8사단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로 남침을 하냐면요. 남침한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누구는 새벽 4시에 쳤다 그러고 누구는 새벽 4시 20분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일제히 공격한 게 아니에요. 왜 일제히 공격 안 했냐면 이게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군사적으로 교란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하나는 북침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웅진반도는 해주로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국군과 인민군 간에 초규모 지금 서해 앞바다에서 간혹 가다가 서해 교전 나듯이 충돌이 제법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쪽을 이 정규 사단병력이 아니라 북한식으로 말하는 보안대, 그러니까 경찰병력 같은 애들이죠. 얘네들이 이쪽을 공격합니다. 새벽 4시에. 그래서 이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 일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서해,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충돌하는 거 정도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흔히 주공, 그러니까 서울 공격엔 주공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개성 문산, 요즘에 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개성 문산 축이 서울을 공격하는 공격 노선이라고 국군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했던 1사단이 거기를, 그 길목을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1사단과 6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요. 이게 한 새벽 4시 20분쯤.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이 주력인 줄 알고 당황하는데 사실은 이쪽이 조공이고 진짜 주공은 뭐냐면 7사단. 지금의 포천 의정부선에서 그러니까 서울로 건 미아리 고개로 들어오는 선. 이걸 갖다가 3사단과 4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선이 주공이 되고 이들이 서울 함락합니다. 이 사단 외에 배고 요즘에는 사단인데 여단, 탱크 여단인데 이게 가장 강력한 소련제 탱크 훈련을 하는 탱크 부대가 바로 요우랑 같이 해서 이게 선봉이 돼갖고 흔히 말하는 우리는 탱크를 막을 수 없는데 탱크가 했다는 이게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도 또 아주 규명한데 1사단을 치니까 2개 사단이 같이 공격하는 게 얘네들 1사단이 우리 1사단을 막는 사이에 6사단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7사단을 4사단이 묶는 사이에 105 탱크 여단이 밀고 들어오면서 3사단이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쪽은 뭐냐? 이쪽은 더 한 5시 넘어서 공격이 시작돼요. 이쪽은 무슨 공격을 하냐면 우리나라 6사단에 대해서 2사단하고 7사단이 공격했는데 이게 춘천 쪽이에요. 2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이걸 지나서 춘천에서 지금 양평 쪽으로 돌아가고 남쪽으로 진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 이 안에서 한강 이북선에서 놈들이 그러니까 걔네들 기점을 국군이 남하면은 여기서 포위해갖고 섬멸해버린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7사단은 얘네 12사단은 춘천에서 한국 지도를 잘 생각하면 원주 쪽으로 내려와갖고 원주 지평연선으로 해서 충주 쪽으로 빨리 빠져버린다. 그리고 8사단은 그냥 얘네 5사단은 이 강릉 속초 이 해안가를 타서 달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아서 이게 거의 완벽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딱 하나 실패해요. 2사단이 우회하게 돼 있잖아요. 인민군 우회를 못해요. 춘천 고개에서 우리나라 국군 김종호 장군이 이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유일하게 6사단만이 휴가를 안 보냅니다. 그러고 있다가 길이 넓으면은 사실 막기가 힘든데 강원도 길이 지금
요즘은 그래도 길들었지만 6.25 당시 때 강원도 산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면 탱크가 아니라 자주포예요. 자주포라고 하는 거는 뭐 탱크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성분들이 보면 비슷한데 탱크 하여튼간에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돌돌돌돌 오는 걸 갖다가 6탄 용사들이 가고 2호 탱크하고 탱크가 10대 단위로 움직이는데 10호 탱크를 깨부시니까 강원도 산골길에서 큰 게 2개 앞뒤로 깨지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있는 놈들이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격퇴시킨 건 아닌데 상당히 피해를 주고 시간을 막 가버려요. 그래서 이 2사단이 인민군 2사단이 양평 쪽을 우회하지 못해요. 그래서 국군이 나중에 후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뚫려보니까 여기 때 2사단조차도 한강선으로 올라와 있었던 때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냥 국군 전부 괴멸당할 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승리 비슷한 게 이제 6사단 춘천 전투에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걸 빼놓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게, 인민군이 왜 이렇게 막강했는가? 몇 가지를 가르쳐 줄까? 탱크가 있었다. 뭐 이건 잘 알려졌어요. 나머지 게 좀 잘 안 알려졌어요. 여기서 왜 1사단이 막는 사이에 6사단이하고 3사단과 4사단이 있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단이 6사단, 인민군 6사단, 4사단, 그 다음에 7사단, 5사단 이런 건데 이게 뭐냐? 194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공군 165사단과 166사단이 들어옵니다. 166사단이 그대로 군복만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고 변한 게 6사단이고 165사단이 군복만 갈아입고 게 4사단입니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참모장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현지 북한 사람을 몇 명 모집해서 꼭 미군 부대 카츄샤처럼 들어간 정도고 그러면 이 중국군은 어떤 애들이죠? 이미 오랫동안 모택동하고 내전을 거쳤고 전투 경험이 많고 치목이 상당히 좋았던 주력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호남분들 특히 어른들 아는데 방호산 그러면 알아요. 왜냐면 방호산 6사단이 서울 점령한 다음에 바로 지금에서 그러니까 대전, 전주, 광주, 목표에서 이쪽으로 가서 진주, 마산까지 들어갔던 부대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에 완전히 고립된데도 소백산맥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태백산맥 줄기 올라가서 북쪽까지 그것도 각자 도생한 게 아니라 사단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올라간 거의 전설적인 부대가 인민군 6사단입니다. 그래서 방호산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말하면 또 저 옛날 빨갱이가 또 빨갱이 칭찬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아주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탁월한 지휘관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이때 전쟁 처음 해본 게 아니라 저 중국 대륙에서 수년간 그것도 손발을 맞추는 부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인천 상륙에도 나중에 김일성이 꼬마였던 뭐 최연인이 뭐 임춘춘이 얘네들도 다 사단장인데 얘네들은 전부 사단 다 버리고 지 혼자 속된 말로 톡 가고 막 부대 개판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거대로 질서정연하게 후퇴해버립니다. 왜냐면 그 팀웍이 오랫동안 손발이 쫙 맞아 있었던 데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또 인민군 자꾸 격하는데 4사단 은장은 북한식 발음을 이관무, 우리 이관무인데 이 관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자기가 나중에 지은 이름이에요. 관우에서 딴 관자예요.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황포군관학교 이제 중국군 황포군관학교 출신이고 황포군관학교 당시에 때 짱제스가 교장이었지만 그 당시에 정치주임이 국공합장을 하는 바람에 주은내가 정치주임을 하던 때예요. 그 밑에서 주은내한테 의식화 교육을 받아갖고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무창문기라고 그래갖고 아마 중국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교육받는 건데 무창문기를 했을 때 진학군으로 갔는데 진학군 하다가 그 공산군한테 합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정강산에서 모택동과 함께 항일 운동을 소위 말하는 그 하다가 연안까지 장정을 하고 왔고 그 이후에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푸른제 군사학교 소련 유학을 가서 소위 말하는 기갑전술을 배우고 나중에 4사단을 맡지만 아까 말한 이게 유경수 사단이라고 지금도 유경수라는 게 이제 이 당시 연대장에서 서울을 탄환한 탱크 부대인데 이걸 거의 만들다시피 해요. 근데 이 유경수 연대라고 하는 거, 105여단이라는 건 뭐냐?
전차를 가르쳐 주려고 시베리아에 조선인들을 차출해갖고 시베리아에 보내서 그 당시에 거기서 전차 훈련을 합니다. 거기서 무장하고 전차 훈련을 소련군과 함께 하던 애들을 그대로 보내갖고 맨 처음에 대대급이에요. 대대 정도로 훈련시키고 보내고 그냥 확대시켜 맞는 게 바로 105여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당히 훈련이 잘 되고 조직이 되고 이랬던 반면에 우리는 죄송하지만 또 이런 국군 출신들이 화를 내는데 우리는 좀 오합지졸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7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선족으로 구성된 부대가 한 건 2개 사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중국군 부대에 있었던 조선인들, 그러니까 여기선 조선족들이죠. 주로 만주에 살던 조선족들을 대대 단위 정도로 묶어갖고 3개 연대를 묶어갖고 이 7사단을 만들고 이 5사단도 상당히 그쪽 출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민군 앞에 전방 7개 사단 중에서 4개 사단이 사실은 중공군 출신입니다. 상당히 오랜 전투 경험을 가졌고, 그 다음에 전차여단 같은 경우는 거의 소련군 수준의 훈련과 무장을 갖추고 있었던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탱크 때문에 밀렸고, 전쟁 영화를 보면은 뭐 미군이 오면 미군 1명 죽을 때 인민군이 한 10명 죽고 그러는데요. 초반에 여러분은 스미스 부대라서 이제 미군 애들이 제일 먼저 한 1개 대대 한 500명이 옵니다. 지금의 오산 방면에서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나죠. 왜 개박살이 나냐면요. 우리는 흔히 인민군이 숫자가 많아서 지는지 아는데요.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졌어요. 사실 미군도. 왜냐, 미군이 그 당시에 급하게 오느라고 대충 일본에 있던 애들이 왔는데, 일본에 어떤 상태였죠? 군사훈련도 없고, 일본에서 사실 일본 여자 하나쯤 첩으로 끼고, 이 구두 닦아주는 뽀이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한교회 스미스 부대 이런 얘기도 나오죠? 왔는데 탄창을 갈아 낄 줄 모르는 놈도 있었다. 사격훈련도 안 해버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자기네들이 가면은 그냥 대충 인민군이 도망갈 줄 알고 거의 소풍하는 기분으로 왔다가 아주 개박살 납니다. 그리고 쉽게 이제 아까 말한 리관무 같은 경우에 아주 소련식 전차 전술에 아주 능해갖고,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사관학교 분위기로 가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단순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24사단이라는 데가 지금 대전 방면으로 오죠. 대전 방면으로. 그래서 불과 1개 사단이, 미 1개 사단이 아까 말한 저 주력인 3사단, 4사단, 6사단, 3개 사단과 맞붙게 되는데, 결과는 미군의 참패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사단기를 적한테 뺏기고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그래서 지금도 24사단은 미국 본토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단기가 없기 때문에. 사단기는 이제 평양 혁명박물관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펄럭이는 제가 모셔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딘 소장이 왜 잡혔느냐, 이제 그것도 서로 쪽팔려서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도망가는데 한국 사람이 잡아다가 인민군한테 갖다 주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후퇴하면서 지금은 이제 워커 라인이라고 해서 포항, 대구, 마산을 잇는 방어선을 칩니다. 이제 워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근데 딘 소장이 24단이 여기서 뭐 사단기도 뺏기지만 이 사람들의 임무는 솔직히 이기는 건 아니었어요. 뭐다? 시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워커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방어선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맞고, 그 다음에 동부전선은 후퇴하던 그 아까 말한 6사단 위쪽이 그래도 조직적으로 후퇴하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지금의 충주, 지도 이제 영천 그쪽 북방에서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해요. 싸우다가 후퇴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패전 안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방어선을 짓고 있기 때문에 대충 워커 라인에 들어와서 포항에서 대구선까지는 국군이, 대구에서 마산은 미군이 방어하는 거를 골자로 해갖고 방어선을 설치합니다. 너무 전쟁 얘기를 하나? 뭐 들을만해요? 괜찮아요? 아니면 지지를 바꿀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 없는 분은 아예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닌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부동 전투죠. 지금 7곡의 전적지도 만들어 놓고 뭐 한다는데, 뭐 대구라고 하지만 대구보다 약간 위죠. 그 7곡 위에서 이제 여기가 전투하는 게, 여기가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인민군 주력 사단이 일로 몰려서 이걸 돌파를 시도하고, 바로 여기서 국군 제1사단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제1사단과 미 기병 1사단,
뭐 기병에서 말 타고 싸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남은 건 옛날 오래된 부대라는 거죠. 그런 부대는 굉장히 강한 부대입니다. 전통이 있는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병 1사단이 중심이 돼서 다부동에서 이제 인민군을 격퇴하게 막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부동의 영웅으로 되고, 뭐 여러분이 알지만, 뭐 내가 후퇴할 것 같으면 날 쏴라. 그러면서 이제 결연한 자세로 막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진짜 군사 전문가 아닌다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흔히 낙동강을 인민군이 못 건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낙동강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뭐 소규모 건넌 거는 이 북방에서도 건넌 거 있어요. 그게 소규모가 아니라 사단이 건넌 게 있어요. 사단이. 아까 말한 이 4사단 이관무라는 사람이 얼마나 했냐면 이 사람이 서울을 점령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24사단 딘소장을 포로로 잡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쭉 대전 방면에서 지금 밀양으로 들어옵니다. 지도 혹시 아시거나 그쪽 지방 아시겠지만 밀양에서 인민군 제4사단 병력이 완벽하게 도강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이제 밀양에서 부산 얼마나 떨어졌죠? 뭐 축구는 말하자면 이쪽에서 중앙돌파를 하다가 중앙돌파가 아니니까 옆으로 측면으로 해서 센터링 날라와서 그야말로 골키퍼 대 지금 1대1로 맞서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무도 워낙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주로 국군이나 미 주력군과 싸우면서 이기고 내려온 게 이관무기 때문에 좀 힘이 벅찬 상태예요. 근데 아까 인민군 7개 사단이 전면에 나온 다음에 걔네들 전략적 예비군이라서 3개 사단이 얘네들 뒤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3개 사단 중에서 1개 사단만 좀 보내달라. 근데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뭐 결론은 안 보내요. 결론은 안 보는데 왜 안 보내냐는 분도 논란이 많아요. 뭐 김일성이가 살아서 회고하기 전에는 뭐 이런 썰까지도 있어요. 이관무 혼자 공 세우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니 뭐 여기 다부동 여기 건너면 되는데 뭘 저렇게 도냐. 멀리 가기 싫다. 그냥 그쪽으로 돌자. 뭐 기타 등등해서 이관무가 돌아가고 교두보까지 확보했는데 후속부대는 안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때 두 번째로 하나님 보호사가 아까 말한 6사단이 막아준 것 다음에 두 번째 막아준 게 노마크 찬스였는데 마침 예비 병력이 있었어요. 미 해병사단이 지금의 진해 쪽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일부가. 왜 들어왔냐면 사실은 이거는 워커라인을 방어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메가더가 인천 상륙용으로 빼놓은 부대예요. 그래서 진해에 있던 서울 그쪽 지리 좀 아셔야지 이해됩니다. 진해 해병부대를 갖다가 급파를 지금 밀양 쪽으로 해갖고 이러면서 미국에서 이거 갖다면 낙동 벌지 전투라고 하는데 벌지 배틀이라고 하는데 벌지라고 하면 돌출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너온 거를 다시 강 이쪽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50년대 그레고리 팩이 주연하는 영화인가 그거 보면 이쪽 배경으로 하는데 한국 사람 봐도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뭐 고지에서 미군하고 열심히 싸우는 정도로 나오는데 미군은 한국 사람들은 이 낙동강 전투하면은 다부동 전투를 기억하고요. 미국은 이 낙동 벌지 전투를 기억합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인민군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인민군 4사단을 몰아내는데 미국 3개 사단이 붙어서 겨우 몰아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병 1사단은 빼놓고 열심히 안 싸우는 거예요. 미군도 뭐 여기 와서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겨우 몰아내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포항이 돼요. 포항. 여기서 이제 미군 주력이 이쪽에 모이고 한국군과 미 기병사단이 모여갖고 여기서 막는데 포항 근처에 뭐가 들어오냐면 소위 말하는 766 연대인가 여단인가가 들어오는데 이 766 연대라는 게 뭐냐 인민군 정규부대가 아니라 남쪽에서 빨치산을 하던 남쪽 출신들이 북쪽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온 특수부대예요. 얘네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차승원이 나오고 뭐 그 영화 하나 있었는데 뭐 포화 속에선가 뭐 그 영화 보면 약간 영화는 판타지 소설처럼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약간 사실 근거 있는데 거기서 멋있는 인민군 장교로 인민군복 참 어울리더라고요. 나오는 그 차승원 씨가 나온 게 인민군 장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남쪽 출신이었다가 월북한 해갖고 인민군 중자 계급을 달고 온 빨치산이에요. 출신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학도병이 거기 싸우냐?
우리나라 예비사단은 아까 말한 대구에 있었던 원래 대구에 있었던 3사단이 우리나라 전략적 마지막 남은 예비사단으로 갖고 있었는데 급하니까 이 3사단을 급파를 포항으로 해요. 그래서 얘야 사단 밑에 있는 연대들은 앞에 전방 가갖고 고립당하면 보는데 사단본부만 와 있는데 사단본부에는 기관병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장하고 참모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 사람들 호위할 사람들 없고 그러니까 당시 학도병당 72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숫자는 약간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들을 경호하는 임무를 하려고 그야말로 소총 환자로 들고 있었는데 급하니까 이 사단은 철수해버려요. 부산 쪽으로. 그리고 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건물에서 싸우는 게 보통 이제 군대가 그런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사무실로 쓰죠.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영화가 좀 과장됐긴 했지만 이러한 특수부대, 인민군 특수부대랑 붙어갖고 혈전을 해갖고 주로 중학교 4학년, 5학년, 요즘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던 1학년, 2학년이었던 애들이 거의 전원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도 포항, 그 다음에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남아도 인민군 5사단이 포항까지 진출합니다. 지금 다부동도 급하고 밀양도 급한데 여기가 뚫려버렸어요. 예비사단 마지막 남아있던 예비사단 3사단을 써버렸어요. 미군 예비사단이었던 해병대는 밀양 쪽으로 가버렸어요. 병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이거를 누가 막냐면요 급한 대로 경찰들이 그래 총 쏠 줄 알죠? 경찰 출신들을 다 묶고 그 다음에 학도우용군 모집하고 그래서 한 700명 결사대 정도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정규군도 아니고 경찰 싸워요. 근데 그 700명 중에 상당수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이제 요즘에 좀 논란이지만 서북청년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서북청년단에서 나이 청년이라서 건장한 20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중학교 4학년짜리 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중학교 4학년 고1 애들. 뭐 이 사람들이 왜 지원했냐? 뭐 영화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이 지원으로 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출신은 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은 이북에서 내려오고 교회를 특정 교회에서 모았지만 영락교회를 다니던 영락교회 청년부들입니다. 사실 주력이. 자, 이들이 왜 싸울까요? 북한에서 꼴 봤죠? 부산을 함락당하면 뭐 어떻게 되죠? 뭐 그냥 여기서 죽자. 뭐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뭐 내일 죽나 오늘 죽나 뭐 그다음에 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죽자 여기서 그냥. 그래서 인민군이 고전하는 게 보통 전투를 보면은 대대라든지 지휘본부를 뽀갠다든지 그러면 보통 부대가 붕괴합니다. 사실은 붕괴하고 폐주하고 지못들었는데 이들은 지휘 체계가 없어. 그냥 2명, 3명이 짝 지어갖고 건물 하나 땅 파고 들어가서 소총과 수류탄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인민군 정규사단이 얘네들한테 막혀버립니다. 그것도 아까 말한 정규사단도 5사단은 상당히 훈련된 정규 중에 정규부대인데 인민군이 굉장히 넘어갑니다. 이건 뭐 진짜 그냥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나가면. 여기서 만 72시간을 인민군이 소모해버립니다. 그냥 시간만 뺏긴 게 아니라 상당히 타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700이면 거의 전멸합니다. 이거 있죠? 싸움할 때 깡패한테 무지 어져 터지면서도 끝까지 그냥 막 발 잡고 물고 막 핥히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깡패가 계속 뺐는데도 계속 발 잡고 안 놔주는 거 있죠.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후퇴에 있던 제 3사단과 그다음에 뭐 패잔병들 묶어갖고 이제 몇 개를 만들어요. 이들이 와서 재반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 유명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공항이 없어지죠. 대구도 힘들어지고 뭐 포항 공항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출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그 기지 문제 잘 생각해야 돼요. 미군이 어떻게 작전했냐 다 일본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걸로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공습을 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재정비한 국군이 반격을 하는 건데 날씨가 그렇게 나빴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프로펠러 비행기들 그 날씨 나쁘면 못 뜨거나 떠도 제대로 작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는데 이때 바로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주청이 뭐냐면 쨍쨍한 햇볕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기도 내용은 진짜 이건 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는데 진짜 장마가 싹 겹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쨍한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민군을 올 때 잔인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거 알죠? 삐 씻고 새카맣게 떠갖고 그냥 새카맣게 폭탄 썰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항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국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포항 방어선을 다시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어선이 2번 뚫릴 뻔했어요. 사실은 다부동은 뚫릴 뻔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 앞에서 칠곡 같은 데서 백선엽 장군하고 그쪽이 잘 막았기 때문에 뚫린 적은 없는데 사실 밀양 쪽은 한번 완전히 뚫렸었고 포항도 한 반쯤 뚫렸다가 회복하는 이런 를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전쟁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싸우고 누가 왜 싸우느냐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비극이면요 포항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미친놈들이에요. 그냥 항복하면 되지. 우리가 생명이 중요한데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죠? 신앙과 자유입니다. 그걸 지키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반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천 상륙 하면은 이제 인천 상륙 해서 역전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얘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인천 상륙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생각을 안 해요. 인천 9월 15일에 상륙하죠. 서울 언제 함락하죠? 탈환하죠? 28일에 탈환합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속된 말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말 그래서 하루 못 걸어오지만 젊은 군인들 하루면 걸어 올라옵니다. 솔직히 차 안 타고 올라가고 걸어도 하루 넉넉 잡고 3일이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약 2주 걸리죠. 서울까지 오는데 서울중앙청까지 오는데 2주 걸립니다. 인천으로. 인천 상륙작전 영화 그 영화 만든 분들의 공로를 제가 무시할 영화 아니지만 거기서 굉장히 처절한 격전은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인천 쉽게 함락시킵니다. 왜냐 인천 작전의 위대함은요 전투도 이긴 게 사람들 전투만 위대한데 허를 찔른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미도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도 거꾸로 뻥 쳐갖고 월미도에서 북한 인민군이 3일 동안 저항을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다 손들어버려요. 다 손들어버리고 월미도 상륙하는데 미 해병 17명 부상입니다. 전사 한 명도 없습니다. 월미도 쪽. 17명 부상이 물론 총상도 있지만요. 이런 말하면 또 그냥 폄하시키는 얘기로 들으면 또 제가 곤란한데 여러분들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이 막 바다로 뛰어내리고 그러면요. 발목 비는 놈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전쟁을 꼭 총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 대부대가 움직이면서 한 17명쯤 부상당했다는 것은 전사가 없이 그건 소풍 간 겁니다. 사실 소풍 한 10,000명이 가도요. 몇 명 다쳐요. 제가 조금 약간 또 방송 보고선 또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말입니다. 또 시비 걸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요즘에 방송 때문에. 근데 인천에 첫번에 나중에 이제 후발 부대로 오지만 처음에 들어온 거는 아까 말한 밀양에서 고생한 미 해병일사단입니다. 참 미 해병일사단 정말 고생합니다. 밀양에서 고생했죠. 그 다음에 지금 고생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영화 만들면 한번 보세요. 장진호 전투에서 또 고생한 게 또 미 해병일사단입니다. 사실 우리 미군 전체적인 미 해병일사단한테는 우리 한번 진짜 유문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죽었고요. 자, 이 해병일사단의 고생이 장진호 얘기는 나오는데 이 얘기를 안 해. 서울 얘기를. 왜 안 하냐? 미안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미군도 좀 쪽팔려 하는 것도 있어요. 다시 이제 제가 지도는 안 그랬지만 서울 주변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보통 사단에는 연대가 3개가 있는데 이 당시에 미군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미 해병일사단이 2개 연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5연대, 하나는 7연대예요.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5연대는 인천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김포로 들어갑니다. 김포로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공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김포를 쉽게 잡은 다음에 어디로 한강을 건너냐면 지금 행주산성 쪽으로 해서 한강을 건넙니다. 행주산성 대첩도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지도를 보면 알지만 요충지입니다. 인천하고 가는 그쪽으로 건너갑니다. 그쪽으로 건너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지금의 수색 쪽으로 해갖고 들어옵니다. 목표는 어디? 네이비 없지만 내비게이션 있으면 어디로 찍었냐? 중앙청으로 찍은 거죠. 그럼 어디로 인도할까요? 안산이라 그러죠. 연세대 뒷산. 안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걸 갖다가 영어로 연이 리치 배틀, 연이 능선 내지는 고지 전투인데, 미리 얘기하고 해야 됩니다. 미 해병대는 강한 부대인 건 다 아시죠? 어디든지 용감하고 씩씩하고 훈련 잘 되고, 이 해병 여단이 들어오는데, 인민군이 수도를 지키고 있던 인민군 정규부대는 1개 연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연대 인민군도 제대로 아까 주력은 다 밑쪽에 내렸고, 후방 약간 후방 경비대 같은 거 1개 연대 있으니까 이건 쉽게 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산에서, 그러니까 연세대 뒷산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이 부딪힙니다. 여기서 사실은 선교사 자제분도 한 분 전사하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 비석 있는데 이번에 또 그 비석 옮겨버렸죠. 이번 정부가. 네. 그냥 통계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연대는 쉽게 말해서 중대가 대대가 2개 있었기 때문에, 대대도 3개 있었는데 2개밖에 없었는데, 2개에서 한 대대에 중대가 3개 있어요. 6개 대대가 있고 6개 중대가 있었어요. 그럼 6개, 그 중대당은 여러분이 회사는 백부장 같은 거예요. 병력 한 100명쯤 거든이고, 계급은 이제 대위가 보통 이제, 물론 중위 가는 경우인데 보통 대위가인데, 그러니까 중대장 6명이 있었는데 안산 전투를 끝난 다음에 몇 명 남았다? 1명 남습니다. 그 다음에 소대장이 각 중대마다 3개 소대에 있으니까 18개 소대인데, 18개 소대 중에서 역시 소대장 1명 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그러면 이때 이들과 싸운 놈들의 정체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누굴 것 같아요? 아까 인민군 없는데 없다 그랬죠? 소위 말 학도의용군이 맞서 싸웁니다. 깃발에는 경기중학교, 심지어는 이화여대 등등의, 그 다음에 이화여고, 경기여고, 그래서 사사라고 보면은 16살짜리 여자애, 거기다 땅 파고 수류탄과 소총으로, 심지어는 화염병으로 싸웁니다. 한편 7연대는 지금의 경인도로를 타고 전진해 와서 지금 영등포도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처음 저항에 부딪힙니다. 누구랑, 거기 저항한 사람 누굴까요? 전평, 당시 적색노조, 그러니까 친공 노조원들과 거기서 시가전을 벌입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보면 폐허된 공장 일대에서 벌어지는 전투 있죠. 딱 그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약간 진압을 하고,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넘어옵니다. 지금 여의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완전 허벌판이던데요. 마포대교도 없던 시절에.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그 새우잡이 배들 뺏어갖고 그거 타고서 지금의 이제 마포 쪽으로 건너옵니다. 목표는 좌표 어디죠? 역시 중앙청입니다. 거기서 중앙청까지 가는데 3일 걸립니다. 3일이 아니라 요즘에 그냥 슬슬 걸어가면 지금 지금의 마포 가든 호텔이 있는 데서 중앙청까지 얼마 걸릴까? 한 젊은 사람 한 2시간이면 걸어가는 거리 아닌가? 넉넉 잡고 유유히 걸어가도 한 4시간이면 걸어가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역시 거기서 어마어마한 저항에 맞추고, 그 와중에도 탱크도 몇 대 데리고 오는데 탱크가 거기서 한 3대 격파당하고, 물론 인민군은 대전 차포도 없고, 뭐에서 격파되냐면은 수류탄을 다이나마이트를 몸에 갖고 캐터필러를 뛰어드는 자살 특공대한테 당합니다. 메가더가 이제 화가 납니다. 이 새끼들 왜 아직도 인민군도 없대는데 왜 서울을 점령 못하고 있어. 그래갖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을 현장 지휘했던, 메가더는 현장 지휘자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몬드 장군, 무슨 과자 이름하고 비슷한데, 아몬드 초콜릿, 아몬드 장군한테 이제 화를 냅니다. 속된 말로 해서 좀, F가 섞인 영어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 당시 소장인가 중장인가, 소장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인천에서 집차를 타고 냅다 영등포까지 왔다가, 영등포에서 그 연대본부를 찾습니다. 연대본부를 찾아갖고 전화를 합니다. 대대장 나와, 선봉.
야, 그거 왜 지금 중앙청 못 가고 있어? 너 누구야? 그랬더니 아무아무기 하사입니다. 그래요. 장교 나와. 없는데요? 너 장난치니? 없는데요? 너 누구야? 지금 제가 우리 중대에서 최고 선임입니다. 장교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 여기서 없다는 건 꼭 전상건 아니에요. 중상을 당해서 수송된 것까지 없는 거예요. 잠깐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음 끈 게 누구냐면은, 속된 말로 해서 이거 방송 무시하고 얘기하면은 인민군이 아니라 남쪽 빨갱이들입니다. 그래서 인민군 연대는 그대로 해화동 로타리 쪽으로 해갖고 미아리로 해서 퇴각해버립니다. 자, 전쟁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 할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전쟁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전쟁사 같은 데 관심을 가졌고, 한국 전쟁사에 대한 디테일하게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게 된 거는 사실 한국말로 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전쟁사 애들은 한국 전쟁은 걔네들은, 우리는 6.25 전쟁이면 근데 코리아어로 하죠. 코리아어 알잖아요. 코리아어에서 물어봐요. 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거고. 두 번째, 한국에서 자꾸 보면은 자꾸 이제 국군에 대한 강조점. 그래서 국군 한 명이 나오면은 뭐 한번 총 드륵 쏘면 한 10명 죽고, 난 분명 총 8발 쐈는데 뭐 이러고 그러는데, 좀 약간 제3자 시각에서 본 글들을 많이 봤어요. 제3자. 순수하게 군사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방호산이나 이관모 같은 경우는 야, 아주 뛰어난 장군이다라는 뭐 식의 그런 걸 보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 전사가들이 이해 못하는 전투 같은 경우가 아까 말한 거꾸로 둘 정반대인데, 포항 전투하고 안산 전투 같은 경우. 이것들이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잘 싸울까? 군사훈련도 안 받고 작전도, 심한 게 작전도 없어요. 바로 그 문제거든요. 이념의 싸움이었거든요. 바로 어떤 국가를 그래서 결판은 났어요. 하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든 거고, 하나는 대한민국을 수호한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6.25 전쟁은 가출범한 자유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갖다가 무력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전면전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내전 방식이라든지 폭동 방식, 봉기 방식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피로써 막아낸 전쟁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리찌웨이 장군이 바로 1.4태 이후에 왜 싸우냐고 그럴 때 바로 저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이 신앙과 자유를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이제, 지금 요즘에 보면은 한국전쟁, 자꾸 한국전쟁, 사실 6.25 전쟁이라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국전쟁은 외국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 하듯이. 근데 두 번째, 6.25를 강조해야 돼요. 6.25를 강조 안 하는 자들이 뭐냐면 자꾸 내전이고 6월 25일은 의미가 없다. 그 전부터 한쪽은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쪽이고, 하나는 분단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싸움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6.25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저들이 전면 도발을 한 거고, 우리는 차라리 분단된 게 낫지, 자유와 신앙이 없는 공동체나 국가,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그것이 보장된 통일국가가 우리의 꿈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참 우리끼리만이라도 그걸 보장하고 사는 게 낫지, 그게 없는 통일된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고, 쟤네들은 그냥 우리 민족끼리 혈통주의적으로, 종족주의적으로 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6.25 전쟁, 외국인은 한국 전쟁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되느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같이 그냥 양쪽이 이념을 강조하는 것보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볼 때 굉장히 객관적인 군사작전, 축구로 말하자면 이때 센터링을 날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날렸더니 어떠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 미중이 대립국면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규모 뭐 조그만 서해 교전해 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싸워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지난 강사님도 나왔지만 항미 원조전이에요. 원조가 도와준다는 원조가 아니라 조선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전쟁 날짜도 앞에 6월 20일부터 10월달까지 관심 없고 10월달 소위 말하는 중공군이 건넌 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 중국적인 태도는 뭐 공식 사과하는 건 안 했지만 별로 그걸 부과 안 시켰어요. 특히 덩샤오핑 이후에. 요즘 시진핑 보면은 항미 원조전쟁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영화도 나오고 상감령 전투 같은 경우 나오는데, 상감령 전투 한 가지만 얘기하면 걔네들 자꾸 미군을 깬 전투라고 나오는데, 결론만 얘기하면요, 거기서 중국군과 싸운 거는 미군이 아니라 국군입니다. 거기서 왜냐면 거기 미군 부대가 들어간 전투가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볼 땐 또 미군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뭐 국군이 어딨냐, 그게 다 미국의 그 소속 부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깐 적어도 인종적으로 한국인이 중국군과 싸운 거지, 미군, 소위 말하면 백인이 흑인이 싸운 전투는 아니에요. 잠깐, 각설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미워하죠. 요번에도 심지어는 그게 진짜인지 뻥인지 뭐였지만, 100명을 사살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인데, 표창을 하고 시진핑가 나와서 칼 행사하고 그랬어요. 우린 그런 식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중공군의 침략 이런 소리 했다가 박살나요. 그쪽은 심지어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인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었는데 왜 그따구 소리를 하냐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자, 우리는 단순히 또 중국이 와서 그냥 떼죽음 당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합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도요, 중국이 참 어렵던 시절인데, 심하게 말해서 한국전쟁 때, 6.25전쟁 때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중국이 전체 국가 예산의 25%에서 40%를 씁니다. 한국에다가. 형편도 어렵다. 그리고 사람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흔히 지난번 자료 보여주시면 18만 명 전사한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6.25 끝난 직전에 그러니까 중공 측의 공식 발표고, 사실상 지금 통계에서는 안 잡히는데, 적게 잡는 게 한 35만, 보통 한 60만 정도를 잡고, 좀 과장 내지는 크게는 100만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전사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해요. 총 맞고 죽은 것만 전사냐, 아니면 갔다가 얼어 죽은 것도 전사냐, 그런 건데, 대충 얼어 죽은 숫자가 총 맞아 죽은 것보다 더 많은 게 높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지만, 장진호 전투를 시각을 미국 쪽에서 보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는 걸로 하지만, 사실 죽은 숫자는 중국이 몇 배가, 한 5배 이상 더 많습니다. 5배, 심지어는 10배가 되는데, 그때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과 싸운 게 소위 말하는 중국군 구병단이라는 부대인데, 구병단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꽝뚱성 출신들입니다. 주력이. 그 꽝뚱성이 어딘지 아시죠? 홍콩 위에입니다. 홍콩 위에 있는 선수들이 언제 이동해 오냐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0월 달에 들어오지만 만주로 이동해 8월 달입니다. 8월 중순에 꽝뚱성에서 어떤 옷을 입고 만주에 도착을 했을까? 그래갖고 그것도 알기 때문에 급한 대로 만주에서 걔네들한테 막 방한복 같은 걸 주는데요. 방한복을 한 절반 정도만 지급을 받고, 절반은 방한복이 없이 반팔 차림으로 우리나라 1월 달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그들 고생한 그 기록들 보면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전투를 빨리 하러 가자. 지휘관들이 말려. 왜 전투를 빨리 하냐? 여기서 얼어 죽는데, 굶어 죽는데. 차라리 전투하면은 땀나고 빨리 먹을 게 그래도 보니까 미군이 있는 거니까 뺏어야 될 거고. 그래서 나중에 1.4.5태 때 구병단이라는 게 우리나라 군단 규모인데요. 군단 규모는 한 5만 정도, 그러니까 병단 전체로 치면 한 10만 정도 됐는데, 10만 정도가 쉽게 말해서 작전을 못합니다. 거의 불능 상태로 갑니다. 대부분이 동상 걸리고.
그래서 발목 잘리고 동상 걸려서 어느 정도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45태 해갖고 우리 막 힘들고 얘기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145태 직전에 팽덕회, 제가 중국 발음은 잘 모르는데 그쪽이 소위 말하는 중국군 최고사령관이야 고급 참모들 한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5일째 굶은 상태예요. 쫄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눈물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누가 미군한테 뺏은 초콜릿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화장실 가서 나 혼자 먹을 건가 나눠줄 건가 쫄병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별 3개 4개짜리들이 모여갖고 있다가 이걸 나눠주니까 별 3개짜리들이 이제 별 3개가 우리를 의역한 거예요. 또 걔네들 계급적인 다른데 너무 좋아갖고 초콜릿을 이렇게 2조각을 줬다 그래요. 그 미제 초콜릿 그 2조각 요만한 거 있죠? 그걸 줬더니 그거를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다고. 초콜릿이 만드는 거지만 한 5일 굶어. 근데 이게 교회에서 하면 감동을 안 받아요. 5일쯤은 내가 단식기도 잘해봐갖고 별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것도 참 이렇게, 그러나 훈련이 되신 분들이고 젊은 애들. 게다가 그냥 앉아갖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무거운 총 들고 산에서 뛰고 부르고 이게 한번 굶어보십시오. 장난이 아니죠.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통닭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러면 이들은 또 왜 이렇게 싸웠는가? 이들은 지금 항미 원조전쟁을 얘기해요. 처음으로 미국을 꺾어본 전쟁.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일본한테도 부자백이 졌잖아요, 초반에. 근데 중국이 어쨌든 간에 미국에 맞서서 이렇게 싸울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중국 공군이라는 게 만드는 게 2차,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소련이 이때 지원해갖고 중국 공군이 처음 만들어져서 제트기를 갖추게 되고 중국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탱크 부대가 만들어지고 이때 그래서 이제 이 소위 항미 원조전쟁을 미화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영화도 만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냥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자신 없어야겠다. 평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족도 없어지고, 근데 주적 개념이라는 게 이게 이제 기독교 사랑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또 잘 생각해 봐야겠지만, 사실 주적 개념이면 상대방이 총 쏘기 힘들어집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좀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준비한 대로도 안 하고, 분명한 거는, 단순하게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저거 했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를 흘리면서 이걸 지켰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거저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서도, 남쪽이라면 했지만, 잠깐 국뽕적인 게 있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좀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아까 안산 전투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얘기만 하나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도 많이 있는데 성함이 윌리엄 쇼우 SHAW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버님 자체도 아까 이름 같다 그랬는데 아버님도 사실은 윌리엄 쇼예요. 그래서 한 분은 시니어가 붙고 이분은 아마 주니어가 붙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까지 주장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1922년 평양에서 출생하셨어요. 평양에서 출생해갖고 이제 아버지 선교사를 쫓아와서 자라갖고 있다가 감리교 쪽입니다. 그랬다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제 전쟁이 나니까 추방당해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미 해군 장교로 입대해서 미 해군 조그만 표속종 장교를 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 또 이 나라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버드대를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또 하버드대는 딱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니까 자원입대, 해병대로 자원입대를 해갖고 아까 말한 제5해병, 5해병 선봉, 진짜 대대 선봉중대 앞에서 최전방 앞에서 작전을 하시다가 지금 안산 정확한 그 전산대다가 우리가 묘비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요번에 좀, 또 치운대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묘는 딴 데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묻어 있냐면 외교인 선교인 묘에 묻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여길 묻히길 원할 거다. 그래서 그쪽에다 묻었고, 이 아버님, 역시 윌리엄 쇼가 한국 군종, 군에서 그 군 목사 제도를 만드는데 한경림 목사랑 같이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분은 자기는 거의 한국인이고, 자기는 한국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의 형제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게요. 자꾸 우리는 종족주의적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주의로만 따지면은요, 아랍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긍지를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스마엘 쪽으로 해서. 우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진정한 형제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혹시 연배가 계시는 분은 헬스 중령인가 대령인가 공군 그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해서 기억하시죠? 옛날엔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전쟁 고아들 모아서 제주도에다가 고아원 만든 걸로 유명한데, 사실은 그걸로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이제 그것만 알려져서 그런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공군을 사실상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또 북한이 그래서 이 미제의 괴뢰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걸 좀 쪽팔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딘 헤스라고 하는 분인데, 딘 헤스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것만 소개를 하면요. 재밌는 사실 하나 한 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면 남들이 이렇게 알아요. 보통 군인을 하다가 은퇴해서 목사 되신 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목사였다가 군인이 되신 분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시골 보면 이렇게 농약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경비행기 좀 모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행기 같은 걸 좀 조종하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분은 참전파였고요. 이 악마와 같은 그 독일 나치즘과 싸워야 된다라고 했고, 일부 교회에서는 평화주의를 해서 전쟁터 나가지 말자는 설교를 한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미국에. 근데 이분은 아주 강력한 참전파였고, 그래서 이제 군에 입대를 하니까 맨 처음 군목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자기가 젊은 청년들한테, 자기 교회 청년들한테 나가라고 해서 자원 입대해서 최전방으로 간 청년들이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겠다고 군목을 하느냐. 그래서 전투병과를 지원했는데, 이 조종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군이 없었어요, 미군이요. 비행기 타고 싸는 건 육군 항공대든지 해군 항공대, 육군 항공대 들어갔는데, 대독일 전선에서, 제가 조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독일군 전투기를 상당수를 격추시켜서 격추왕 대열에 올랐던, 왜 웃으세요? 유명 파일로트였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이분은 이제 그만두셨죠. 군에서 나와갖고 다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1948년에 미국이 공군을 처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늘 싸움이 빈 게 없었던 게 공군이 별도 부대로. 이때 이제 교관들이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비군 제도 같은 거 하는데 예비군 대위를 하는데 이건 예비군 대위고요. 잠시 교관 옆에서 도와준 거지 현역 입대한 건 아니에요. 일본은 이 사람 군인으로 하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왜 오셨냐면 한국 선교 활동을 하시려고 왔는데 이승만 박사를 알게 되고 이승만 박사가 놀란 게 이분이 그 왕년에 그 독일 서부전선에서 그 전설적인 헤스 조종사라는 걸 알고 우리 공군 훈련 시켜달라 하는데 좀 그런데 관여다가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때 우리가 아까 말한 대구까지 밀렸죠? 우리는 그 당시에 전투기가 있었다 없었다?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정찰기 몇 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군한테 우리도 전투기를 달라 그랬더니 주겠다. 근데 좀 가져가라. 어디서?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 가져가라. 참 가져가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갖고 바로 이 헬스 중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급도 약간 논란이 있어요. 사실 미군 지금 공군 장교가 아닙니다. 왕년에 대위였으니까 아마 중령 계급 대충 한 것 같은데 해갖고 이승만 박사가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비행기를 운전하실 줄 아는 분 다 나오세요. 그래서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이.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데, 자, 10명, 그 당시에 비행기를 몰 수 아는 10명,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친일파들입니다.
왔다. 일제시대 때 일본기를 몰던 분이에요. 가장 전설적인 거는 이제 이근석 대위, 나중에 이제 뭐 대령 했지만 그냥 대위. 이분은 또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버마 전선에서 미국 전투기 15대인가를 격추한 일본군 에이스 출신입니다. 이런 분을 포함해서 10분이 모집이 돼요. 그래서 이 헬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서 10명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11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유령이 그 헬스예요. 그 11명이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하루 이창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틀 뒤에 그 비행기 11대를 끌고 대구로 날라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한국 공군의 첫 전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전투 출격을 합니다. 전투 출격에서 아까 말한 그 당시에 대령은 이승만 박사가 그래도 전투기를 유일하게 몰 줄 아는 사람이라 해서 공군 참모총장을 시키는데, 공군 참모총장이 20대죠. 20대. 그러니까 30 초반 정도 되는데,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전사하는데, 거기는 좀, 이게 좀 방송 나갈 때는 곤란한 얘기인데, 우리는 공식으로는 그분이 카미카제식으로 들어가서, 자폭했다라고 돼 있는데, 약간 웃지 못할 비극은, 분명히 낙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갔다. 이게 왜 갔을까 분석을 했는데, 그분이 몰던 일제 비행기와 미제 무스탄과는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반대편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건 물론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전사하고, 그 10명 중에 1년 안에 7분이 전사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 일본 뭐 호의식을 누린 그 무슨 고급 장교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계급으로 치면 최고 이근석 대위, 최저 소위들, 그야말로 비행기 좀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당시에 일본군 일본에서 뭐 군사훈련 좀 받았다 그래갖고, 뭐 학병 출신들도 있고, 단순히 친일파로 문제를 볼 거냐, 이 문제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헬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은 한국 공군이라고, 교관이라 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겨우 이착륙하는 선수들이죠. 이거 훈련시키면서 전투에 집중 나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1년 동안 250회 출격을 합니다. 1년 동안 250회면은 뭐 이분이 주일 빼놓고 하면은 거의 매일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참 이분은 대단한 게 뭐 250회 출격을 하고도 잠깐 부상당하지 않고 정말 신화적인 꼭 영화 주인공 같은 아주 우수한 파일러트, 서부전선에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너 이제 돌아가라 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서울 수복한데도 김포를 점령해서 김포는 미 공군이 사용합니다. 한국 공군이 들어가려 했더니 미 공군이 야 너네들 그냥 좀 있어라, 뭐 싸우냐 너네들 그래서 해서 활주를 안 빌려줘요.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여의도 활주로 있었던 거 알고 이승만 박사한테 해서 여의도 밀어갖고 한국 공군들은 그 여의도에서 작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만들어진 배경은 1.4 때 이분이 보니까 이제 전투기 말고 수송기가 몇 대 있는데, 수송기에 이제 마지막 이제 좀 관련자들 싣고 후퇴하는데 고아 애들이 있는 거 보고 그 고아를 좀 무리하게 다 싣고 가서 제주도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교육 쪽에 연락을 해서 이제 고아원하고 이제 요 부분만 영화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보다 진짜 유명한 사람이 거의 한국 공군의 창설자 같고, 단순히 뒤에서 고문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전투기를 몰고 출격만 270회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셨다. 근데 또 뭐 다행인 거는 이분은 천수를 누리셨습니다. 미국 가서 다시 목회하시고. 근데 이제 뭐 큰 교회 하신 건 아니고 시골 교회에서 이분이 왕년에 그런 유명한 파일럿이었다는 걸 모르다가 뭐 미국 국경일 때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 보고 우리를 치면 유년 주일학교에도 놀래갖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런 분이었다니, 그런 신화적인 분인데. 그럼 헬스 중령은 왜 싸웠느냐? 이분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즈, 한국말로 빨갱이라고 까야지 단어를 번역 못합니다. 레즈들로부터 코리안 아델포스들을 구하러라서, 저는 아델포스란 말이 뭔지 몰랐는데요. 이제 형제죠. 이제 헬라어로 형제들을 구하러라고 하는데, 나는 나의 형제는 우리 크리스찬 주님 앞에서 형제고,
이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걸 볼 수 없고 나는 이런 악마 세력에 대해서 폭력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로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한테서 단순하게 말로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평화를 가져두지 못함을 알았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진 기술로 한 명이라도 이걸 저지하는 일을 쓰임을 받았다면 영광이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남은 것은 그야말로 그는 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쓰기 위해서 살아남았다. 뭐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먼저 같이 전투한 10명 중에 7분이 1년 안에 전사합니다. 다. 이분은 뭐 그 외에도 뭐 270회인가 250회인가 출격을 해서 뭐 공군 말이 270회 출격해서 살아남기가 힘든 직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노래도 있죠. 빨간 마우라는 문의 사나이 뭐 믿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 뭐 나도 초계같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가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지키고 한 전쟁이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지킨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 제가 너무 길게 잡스럽게 얘기했는데요. 뭐 이렇게 뭐 귀중한 설교 말씀보다는 좀 이런 얘기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보면은 완전히 저 북한 동조하는 발언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동족 상잔에 비기니까 우리끼리 뭐 전쟁하지 말자고 하던지 그럼 북한처럼 살자는 건지 거기서는 얘기 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걸로 저는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